네, 그러면 지금부터 전문가 연속 간담회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보혜 연구위원님 모시고 독일 인구구조 문제 대응 전략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보혜입니다. 어, 오늘 독일 인구구조 문제 대응 및 전략 및 전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인구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예, 저출산 고령 사회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다양한 전략들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제가 발표에서 오늘 인구 전략을 주목을 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 요청을 주셨을 때 독일 고령사회 대응과 관련된 이제 전반적인 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관련된 보고서에서 작업을 했듯이 노동시장 개혁도 있고, 의료, 연금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워낙에 이와 관련돼서는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 분들께서 정리해 주신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거의 디테일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독일에서 인구 문제를 다루는 방식, 그런 인구 전략이라는 그런 프레임 안에서 독일에서 인구 구조 변화를 우리보다 좀 더 앞서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한 사회로서 어떻게 인구 문제를 다뤘는지에 대한 독일의 그런 고민과 그런 실행 전략들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전략은 한 5년 정도 지속이 되었던 한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PPT 내용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네, 처음으로는 제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인구 전략의 배경, 그리고 인구 전략의 전개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표가 독일의 인구구조 변화입니다. 먼저 왼쪽 그림부터 보시면은 1980년대부터 1960년까지 추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 Y축이 비율입니다. Y축이 비율인데 빨간 선을 좀 주목해서 요 빨간 선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65세 인구 이상의 인구 비율이고 이제 독일은 2021년 작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대비 2%가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 이제 진입했다고 볼 수 있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은 17%고요.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이후 계속해서 이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고, 1960년에서는 이제 30%에 달할 예정입니다. 이제 반면 이 밑에 선 세개가 요 선 세개가 20세 미만 또 20세 미만 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0에서 5세, 15에서 19세, 15에서 19세, 그러니까 6에서 14세 이렇게 됐는데 요 이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 2000년부터는 이 집단 전체를 합쳐도 20% 미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독일의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향후 40년간 인구 고령화가 심화가 되면서 역삼각형 모양으로 변화될 것이다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또 초고령 인구 집단에서 여성 인구수가 이제 남성 인구수보다 더 많은 비율이 더 많다는 거 그 정도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 그림은 연령별 인구 변화입니다. 이제 방금 보고 오신 게 비율이었다면 이제 요거는 절대 규모를 나타내는데요. 경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생산 인구로 알려진 20에서 67세 집단 규모가 여기서 보시면은 요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이 67세 이상 인구는 24년까지 2040년까지 증가를 하다가 이후에는 이제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 전체 인구는 좀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추계입니다. 그래서 특히 생산 인구 감소폭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 외국 인구 이동입니다. 어,
사실 독일이 이민국가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나라였는데 지금은 스스로 이민국가라고 독일이 얘기를 합니다. 2010년부터 한 2010년부터 큰 폭으로 외국인 유입이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 또 줄어들다가 또 최근에 다시 늘어나네요. 이제 순유입은 2020년 이후로는 한 번도 마이너스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봤을 때 어, EU 국가에서 반 넘게 반이 옵니다. 루마니아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비EU 국까지 합쳐서 유럽 출신들을 계산을 하면은 3분의 2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럽 국가 중에서 보면은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난민이 가장 많고요. 또 이주한 사람들에서 7명 중에 1명은 독일 국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연령대입니다. 이제 하나 확실한 것은 독일에 사는 외국인은 독일인보다 젊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 2000년대 이후에 이 65세 이상 인구들이 요 이제 가장 위에서는 65세 이상이거든요. 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은 이제 외국인 동안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전반적인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좀 13, 14년을 전후해서 좀 난민이 많이 유입이 되었는데 이게 특히 젊은 인구들이 그때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통계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요 인구가 이제 0세에서 14세 인구인데요. 여기가 2000년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그거는 뭐 인구 이동과 관련된 것보다는 이제 독일 국적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국적법이 개정이 되어서 부모가 이제 어떤 일정 조건을 갖추면은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에게 독일 국적이 부여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외국인 통계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법적 변화들이 이런 통계에 반영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지역별 인구 변화입니다. 네, 지금까지 독일의 인구 변화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것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나타납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좀 시간이 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파란 표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요 노란 쪽으로 진한 노랑으로 갈수록 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폭이 상당합니다. 마이너스 36에서 45.8%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진하게 노란 이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옛날에 동독 지역이었던 곳입니다. 옛날에 동독 지역이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이런 파란 쪽은 우리가 이제 알만한 독일의 산업 지역이죠. 뮌헨이라든가 이렇게 슈투트가르트라든가 요 베를린 부분 이렇게 인구 늘어난 거는 또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6%에서 플러스 45.8%라는 이제 큰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남부, 북부, 서쪽, 동쪽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온 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 지역별 근로인구의 감소인데요. 이게 이제 2021년에 나온 자료인데, 이제 향후 20년간을 이제 추계를 한 자료입니다. 이제 향후 20년간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인구 감소를 할 예정이다. 근데 그 감소폭은 지역별로 어떻게 차이가 날 것인가? 가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이제 요 밑에 있는 곳인데, 아마 이름들이 이제 그라이스발트, 뭐 막데부, 켐니츠 이쪽이 동독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동독 지역이고요. 구동독 지역이죠. 그리고 요 근로인구 감소는 하더라도 향후 그 폭은 아주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대표적인 곳이 뮌헨, 베를린, 슈투트가르트, 프랑크푸르트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독일의 대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0년대부터 지금 2020년대까지 이제 30년간 지역별 인구 변화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향후 20년간도 더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그래서 이런 지역 차이가 갈수록 더 심화될 거라는, 저희가 추정이 가능을 하게 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독일의 인구 변화라든지 향후 인구 변화 추계를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인구 변화의 이런 인구 변화를 이제 독일인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제 그것을 이제 특징을 세 단어로 표현을 했을 때, older, fewer, more diverse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이제 독일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older 하면은 고령화 심화. 뭐 이건 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죠. 2009년 이후에 독일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20세 미만 인구보다 20세 미만 인구보다 더 큰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거는 이제 전혀 역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 규모 감소, 인구 규모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 자체가 작아지고 앞으로 이제 더 작아질 예정이라는 거 앞서서 이제 추계에서도 보여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가 more diverse에서 인구 다양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독일 스스로도 스스로를 이제 이민국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이 diverse라고 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요 이제 제가 요 단어를 가지고 온 거는 얼마나 많은 독일의 이런 문서와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 대표적인 슬로건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발표가 되었는지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보여드리기 위한 것인데, 여기서 이제 다채로운, 더 다양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독어의 말을 좀 더 의미를 가깝게 표현을 하자고 하면 이제 좀 더 다채로운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색깔의 뭐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다채로워지는 이제 독일을 이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단어로 독일의 인구 변화가 표현이 되고 있고, 뭐 사실 이 슬로건이 뭐 누가 처음 얘기를 했냐, 뭐 이런 거는 지금 뭐 얘기가 다 달라요. 뭐 지금까지 많이 나오는 거는 이 책을 쓴 사람이 책을 이제 2004년인가 이게 초판이 나왔는데 그때 제일 처음 언급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구 변화를 이제 인구 규모, 이제 연령별 구성뿐만 아니라 이민, 이주 등 사회적 현상 변화가 합쳐진 좀 종합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이제 이것이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얘기해주고 있다. 그래서 인구 사회적 과제로서 인구 변화에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구 전략의 배경과 전개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인구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관련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요게 제가 이제 독일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뭐 잡지죠, 국민 잡지죠, 슈피겔의 표지를 가져온 건데, 1960년과 2004년입니다. 1960년 보시면은 요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인구 포화 이런 뜻이고, 아시아의 인구 포화를 걱정하고 있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 1960년대가 독일에서도 이제 인구 포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이 처음 산하 정책이 담긴 가족 계획을 발표한 것이 1962년이라고 해요. 저도 이렇게 1962년이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반면에 60년대부터 이제 독일은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04년에 나온 그림 보시면은 어떤 어린아이에게 사회가 큰 짐을 지우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 당시, 2004년 당시에 독일이 출산율을 전 세계 거의 꼴찌를 해요. 거의 꼴찌를 해서 좀 사회적으로 위기감이 확산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당장 정책적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오늘 발표를 앞두고 이때 어떤 내용이 담긴 기사였을까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 보시면 뭐 실버 공화국으로 가는 길목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출산율이 워낙에 낮아서 그건 문제인데 출산 장려 정책을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기조로 이게 여기가 이제 특집 기사가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왜냐하면은 나으라 한다고 나을 리가 없다. 이제 이게 전반적인 기조인데, 그래서 좀 인구 정책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데
쉽게 건드릴 수는 없는 문제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사회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공감대는 확실하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좀 어떻게 인구학적 변화를 우리가 뭔가 좀 결과론이라든지 운명론처럼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대신에 뭔가 이거를 우리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학적 변화가 이제 국가, 사회, 개인이 당면한 조건들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전방위적인 변화로 보고 또 안 포함되는 영역이 없을 정도로 두루 포함이 되는 만큼 어떤 단편적인 정책, 아이 낳게 하는 그런 정책 이렇게 대응해서는 어렵다는 전제는 처음부터 깔고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좀 보고서처럼 이제 한번 우리들의 논의를 한번 담아보자 이렇게 해서 독일의 과거와 현재 미래 인구 변화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서술하는 보고서가 이제 2009년에 발간이 이제 이때 요구가 있어서 이제 2011년에 먼저 발간이 됐고요. 이때 주제가 인구학적 변화를 위한 연방정부의 연구 아젠다, 고령화는 미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좀 그 시작부터 그 뭐 뭔가 우리 사회에 이제 큰일 났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걸 뭔가 미래의 기회로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거고요. 그 전반적인 사회 전반에 인구적 적응 유연성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리질리언스 우리가 잘 아는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적 적응 유연성을 제고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인구 전략을 독일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전략과 관련된 이제 특징을 봤을 때, 잠시만요. 인구 전략과 관련된 독일의 특징을 봤을 때, 인구 위기에 대응한 사회 전반의 구조 조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과 여성과 영유아 가족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지원 정책들이 우리가 예상이 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다. 교육, 고용, 도시개발, 행정, 혁신, 국가 균형 발전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그런 포괄적인 인구 전략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전략의 이렇게 방향성을 잡았고 그래서 기존 인구학적 측면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기업 문화, 행정, 체계까지 이런 인구 구조 변화에 최적화시키는 구조 조정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주 특징적인 것은 컨트롤 타워가 없는 아래로부터의 접근입니다. 인구 정책을 우리가 한다고 해가지고 인구 정책 부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좀 관료제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런 국가의 수위가 있는데 위계적 관료주의 질서가 작동을 하죠. 그리고 지방 분권화, 분절적 정치, 행정 시스템 이런 것이 이렇게 제도적 유산으로 남아있는 독일에서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실험적인 것으로 독일 사회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주제별 전략 수립이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분야의 연구 프로그램을 종합을 해서 인구 고령화의 도전과 기회에 맞춰서 이제 초점을 재구성했다는 점, 그리고 정부를 중심으로 모든 중앙정부와 이제 주정부와 지자체가 이제 모두 다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모든 대표자, 경제, 학계,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포함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 대화의 창을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고령화를 다학제적, 융합적 연구 주제로 이제 이해를 했다는 점, 그런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이 핵심 목표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경제, 성장, 잠재력 강화, 그리고 더 개방되고 다양해진 사회의 통합을 강화하는, 그다음에 모든 지역의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안정화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전략의 구조입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린 이런 이 큰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세부 주제가 각각 포함이 되고요. 목표는 모든 세대의 번영과 더 나은 삶의 질입니다. 이 제목은 인구 전략을 이제 2012년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적 프로젝트로 시작이 되었다고 봤을 때, 한 2015년 정도에 이 제목을 협의하게 됩니다. 모든 세대의 번영과 더 나은 삶의 질이라는 것입니다. 좀 하나씩 보시면은, 먼저 경제 성장 잠재력 강화입니다.
제가 주요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이어서요. 경제 성장 잠재력 강화 관련해서는 이제 세 가지 과제를 제시를 합니다. 국내외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잠재력,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의 교육, 혁신과 투자를 위한 투자를 통한 생산성입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서 모든 잠재력을 활용하는 기조로 이제 첫 번째 과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정책으로 전문 인력을 위한 파트너십. 이거는 이제 전문 인력을 잠재적으로 확보를 하고 또 이들을 잘 동원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 그리고 기업들이 협력하는 이제 플랫폼을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니셔티브, 통합 이니셔티브. 이거는 이제 중증 장애인 전문 인력 중에서도 이제 중증 장애인이 이제 일반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Make it in Germany 해가지고 이제 다국적 언어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외 인력 확보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독일 한영 문화를 이제 만들려는 이제 대표적인 정책으로 독일에 오면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다양한 일을 소개하고 이제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독일의 뭐 온라인 플랫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의 교육입니다. 우선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시도를 했던 것이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취업 전 학습 교육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연방과 주정부와 이제 컨퍼런스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주무부처와 연방, 주정부, 지역 협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정기적인 전문가 대회를 개최를 해서 이제 중간 보고서도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원적 직업 교육을 강화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우스빌딩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배우는 독일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이원적 직업 훈련 시스템이죠. 그래서 요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재계랑 노동조합이랑 노동청이 연맹을 구성해서 아우스빌딩 그 직업 훈련 자리를 원하면 만들어줘야 된다. 직업 자리를 보장하는 이제 그런 정책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곳에는 훈련생을 가려받아야 되고 어떤 사업장에는 훈련생을 못 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혁신과 투자를 통한 생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 제가 이거 빼먹었습니다. 중점 지역 인구학적 변화에 대한 기업의 역량 관리입니다. 장차 필요하게 되는 기술이 무엇인가, 장차 앞으로 필요하게 되는 능력이 무엇인가, 이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역량 관리 차원에서 이런 것을 논의하는 그런 그 정책을 시도를 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혁신과 투자를 통한 생산성. 이 부분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그럼 이제 경쟁력 감소인데 이런 것을 혁신과 투자로서 어떻게 한번 이 고비를 넘어가 보자 이렇게 고민하는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인프라라든지 교육, 과학, 연구 분야에 대해서 공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또 민간 투자의 조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새로운 하이테크 전략 개발 이렇게 해서 미래의 생산, 서비스 및 작업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가 이제 이게 2014년에 시작이 되었고요. 또 2015년에는 또 이 프로젝트 작업을 기반으로 인더스트리 4.0 이런 플랫폼이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가 디지털 아젠다 이렇게 이걸 만들어가지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전국에 광대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또 뭐 다운로드 속도를 최소 50메가로 이렇게 만들겠다 이제 이게 목표였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인구 전략 차원에서 고민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사회 통합 강화입니다. 두 번째 목표인데 이거는 이제 가족, 청소년 정책, 노인 정책, 보건, 돌봄 정책, 자원봉사
정책 등 이제 이런 정책에서의 미래지향적인 조치를 의논을 하는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로서의 가족을 보시면 부모수당 플러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부분 근로, 시간제 근로를 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또 가족 수발자들이 요 두 번째 가족 수발 직업 양립법 이렇게 해서 그 수발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가정생활 그다음에 직업 이런 것을 더 쉽게 조화시킬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확충법, 일가정 양립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적합한 사회. 이 부분에서 정부가 가장 많이 공을 들인 것은 청년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선 대화 단계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이게 대화 프로세스인데 이제 여기서 주된 논의는 사회와 정치가 청년과 노인 세대의 그런 서로 다른 기대와 요구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청년 친화 사회를 위한 행동이라는 프로젝트가 2015년부터 18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을 위한 발전 방안 모색. 청년들이 농촌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자기 지역에 좀 일에 대소사에 관심을 갖고 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노인의 자기결정적 삶입니다. 뭐 대표적인 사업으로 멀티 제너레이션 하우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어로 다세대 주택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부족한데 좀 서로 돌보는 그런 공동체를 구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노인들과 이제 청년 세대들이 이렇게 한 공간에서 사는 그런 새로운 삶의 모델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돌봄이 필요한 사람, 그다음에 자녀 보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서 좀 협력하고 그런 모델을 같이 우리가 사회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기 위한 노력이고요. 노인 적합 주택 개조 지원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그 집을 이제 고치는 것에 대해서 연방 그 재건은행을 통한 이제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고 무장애 건축을 위한 지침, 건축에서의 새로운 표정을 설정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사회 통합과 관련해서는 이제 NAP 2.0이 있는데 NAP 이제 2.0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 차원에서 시행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가 2016년에 종료가 되었고 이제 16년부터 21년까지 2.0이 진행될 예정인데 통합을 모토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장애인의 이런 사회 통합을 이제 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건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것은 이제 이민자와 같이 이 통합 그 과정에서 이제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민자, 난민과 같이 이런 그 이주민들을 이런 새로운 이제 통합의 주체로서 이제 설정을 해서 같은 이 통합을 위한 노력, 전략의 카테고리 안에 넣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좀 주요한 이제 입법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평등법 개정, 연방 참여법 개정 관련해서 입법이 제정이 되었고 봉사활동은 인게이지 시티라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주요 재단과 함께 시민들의 지역 참여를 좀 시스템적으로 발전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같은 경우는 인구학적 변화와 이제 연관이 있는 게 노인 인구가 이제 늘어나면서 그 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더 더 교육 수준 높은 노인 인구가 이 사람들을 이제 자원봉사에 좋은 이제 인력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 사람들의 잠재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좀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민사회와 기업 정부가 좀 힘을 합쳐서 고민하고 방향을 설정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병, 수발 필요, 치매 환자를 위한 건강과 미래성 있는 지원, 1, 2차 수발 강화법이 제정이 되었고 건강보험 강화법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지역의 생활 수준 향상입니다. 도시 지방 간 경제력과 혁신 잠재성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연방과 주정부
지금 연방과 주정부가 이제 함께하는 정책을 했는데 독일에서 이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지역 차이가 동서 차이, 이제 구동독과 구서독의 차이인데 이런 동서 차이를 완화하는 조치로 예전에는 이제 연대 협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동독에 이제 구서독에서 이렇게 자금 지원을 하는 그 협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협약이 이제 2019년에 종료되었는데 종료를 앞두고 이런 지역적 차이를 어떻게 좀 완화할 수 있을까 하는 노력을 하는 카테고리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주정부의 협동과제, 지역 경제 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지방 지원 수단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농업 구조와 해안보호 개선 이런 과제를 추가로 개발을 해서 농촌 지역 지원 범위를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농촌 지역을 위한 개발을 위해서 연방 정부 내 TF를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기반 지원과 공공 서비스 조정의 간소화일에서는 여객 운송법 개정 이렇게 있는데 요것이 이제 여객 운송법의 현대화로 다양한 교통수단 기회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뭘로 보시면 되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공공교통수단으로 이제 인정되었던 것이 버스 뭐 기차 이제 이런 거였는데 운송법을 이제 개선을 함으로 해가지고 좀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시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오버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규제 완화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요 대응형 교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없는 노선 이렇게 정해진 노선 대신에 이렇게 필요하면은 우리가 불러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교통수단들이 필요해진다는 점에서 이런 법이 개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전국 광대역 인프라 투자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연방 프로그램 농촌 개발, 농촌의 공공 서비스 확보에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상호 통합적 도시 공동체 지원, 도시 개발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사회적 도시, 이건 이제 도시 재생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을 초월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확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초강력 협력 차원에서 이제 중소도시들을 이렇게 거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도시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부담 가능한 주거와 건축 연합 이렇게 해서 주거와 건축과 관련된 연방의 관계자 모임입니다. 주요 활동 영역으로는 지역 공동체에서의 고령자 적합 주택 개조 등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안정화입니다. 이제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은 이제 먼저 공공재정의 부담력, 그다음에 사회보장 시스템의 신뢰 가능성, 매력적이고 현재적인 공공 서비스. 먼저 공공재정의 부담력 이렇게 보시면은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입니다. 그래서 우선 부채 비율을 줄이는 노력을 주문을 했습니다. 2023년까지 60% 미만으로. 그리고 연방과 주정부의 상호 이익과 연방주의 강화를 위한 재정관계 개편을 하기로 했고요. 또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연방정부의 지속 가능한 보고서와 인구 변화에 따른 세법에 대한 도전 이런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중장기적 재정 정책을 수립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의 신뢰성 이렇게 해서 이게 제가 수발 펀드 이렇게 여기다 번역을 해놨는데 수발 예방 기금 다른 데는 제가 그렇게 번역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험료가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워낙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력이 될 때 사람들이 낸 보험료를 이제 펀드로 이제 유지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적립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의료 시스템 개편. 의료 시스템에서 환자 중심의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사적연금 운영에 있어서 좀 투명성을 높여서 정보를 보다 소비자 친화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노후생활 상품센터라는 걸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매력적이고 현대적인 공공 서비스에는 우선 인구 변화에 대처하는 해야 되는 것이 사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 또한 고용주죠. 그래서 이 주체들이 장기적으로 근로인구 감소에 대비를 해야 하고 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세대 교체에 대비를 해서 공공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좀 예방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연방 연방 정보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대학의 자원을 관리하고 조정을 하는 일을 이제 첫 번째 과제로 했고, 그다음에 모든 연방 부서에서 전임자가 은퇴하기 전에 다음 세대 직원을 조기에 고용을 해서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인력풀을 설정하도록 권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으로 이게 인구 전략의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프로세스로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따온 표고요. 밑에 이게 이제 도식화된 거고 밑에 표를 보고 다음 장의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구학적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1992년에 전문가자문위원회가 먼저 이제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구학적 변화, 우리 사회 어떤 도전일까,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그런 처음의 대화 프로세스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제 전문가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에 인구 전략이 필요하니까 연방정부 보고서를 관련해서 이제 작성을 해라 하고 연방 내무부에 이제 위임을 하게 됩니다. 이제 2011년에 이제 처음으로 보고서가 발간이 됐고, 인구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제 포괄적인 그림을 이제 그리기 위한 사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인구 전략이라는 것이 2012년에 인구 정상회의에서 이제 처음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모든 연령은 중요하다. 이것이 슬로건이었습니다. 모든 연령은 중요하다. 이런 인구 전략이 발표가 됐고, 요것을 요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이제 분과 그룹을 이제 출범을 시킵니다. 그래서 관련된 논의를 모아서 이제 두 번째 인구 정상 회의를 개최를 하고 이 분과 그룹별로 이제 인구 전략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의 작업을 이제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서 2015년에 와가지고 좀 발전된 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아까 그 표에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모든 세대의 번영과 더 나은 삶의 질입니다. 마지막 인구 정상회의가 2017년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업의 결과를 와 이제 향후 협동을 위한 목표를 소개를 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인구 전략을 이제 실천하는 단계에 있다. 지금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인구 전략과 관련해서 좀 마지막 조치가 있었다면 이제 그건 인구레이다. 이제 마지막에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3차에 걸친 인구정상 회의의 요 사진을 따온 것은 뭔가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 인구 정상 회의라는 것에 좀 위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독일 총리가 이렇게 항상 참여를 하고요. 항상 참여를 하고 이제 장관들도 주요 부처 장관들이 모두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요 사진 보시면 이게 3차잖아요. 이제 3차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이 인구 전략, 요거는 이제 청년 관련된 이 세션에서 이제 나온 거였는데, 우리의 이 인구 전략은 실제 현장에서 실제 예를 들면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이제 제시를 했다는 그런 퍼포먼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상 회의가 세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인구 전략의 세부 내용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나온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구 정상회의가 이제 특별한 점은 이런 주제별로 각각 그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사람들의 논의하는 그런 논의 프로세스를 만들었다는 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실무 분과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인구 전략을 통해서 연방기관의 공동 작업을 강화하고 실무분과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회장이 마련이 되었는데 이 참여 주체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 경제, 사회 각 단위, 그다음에 학계,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 실무분과에서 각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인구 전략을 구체화했고요. 이제 목표는 이 실무분과를 운영하는 목표는 다양한 인적 구성원의 실무분과원들이 두루 동의할 수 있는 공동의 전략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분과는 이제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일단 실무분과 10개는 가족, 청년, 근로, 노인생활, 치매, 지역, 전문인력, 이주노동자, 교육, 공공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청년은 좀 마지막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9개로 출범을 했고 청년은 나중에 들어왔는데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냐 그냥 치매를 잠시 이제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1차 정상회의 때 출범을 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이제 1차 정상회의에 출범을 해서 논의를 해서 그 첫 번째 논의 결과를 이제 2차 회의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후 2년 동안에 이제 11번의 회의를 갖고 4개 아젠다를 제시를 해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 4개 아젠다가 학문과 연구, 사회적 책임, 치매 노인과 가족 지원,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치매를 환자를 위해 모두 함께 이런 아젠다를 제시를 했습니다. 실무분과에 이제 운영을 했을 때 그 아까 치매분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 번 발표를 하고 2번 발표하고 이제 3번 발표를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그 그룹 장은 이제 장차관급이 하고 그다음에 지방정부 장차관급이 이제 공동운영 그룹장을 맡고 그다음에 인구학적 변화와 관련된 모든 생활과 정치 분야가 이 실무 분야의 제안에 반영이 된다. 그리고 인구 정상회의를 통해서 정책 과제로 채택이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실무분과 구성은 뭐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분과가 10개입니다. 분과가 10개인데 각각 이제 위원장이 이제 장관이고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협회 이제 부의장이라는 든지 이제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공동위원장들이 이제 이렇게 요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참여하는 연방기관이 이제 이렇게 다양합니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다양한 연방기관들이 어떤 컨트롤 타워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컨트롤 타워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 물론 이제 연방 내무부에서 이 전반적인 이 프로세스를 관장하긴 하지만 연방 내무부에서 이것을 이제 직접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설명드렸으면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무분과의 위원회 구성을 이제 간단하게 예시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얼마나 다양한 위원들이 여기에 참여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뭐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동위원장은 이제 노인협회 부회장이고요. 뭐 이 사람도 장관했던 사람이지만 그다음에 이제 위원 면단을 보셨을 때 학계 이제 교수도 있고 이제 그 사회단체에서도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지자체 이제 주정부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정치 컨설턴트 민간 그다음에 다양한 재단 그다음에 뭐 여기도 대학이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주거지원, 도시건설, 지역계획연합 등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그런 대화 프로세스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017년에 보고된 이제 정책안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4개만 가져왔어요. 근로 분야, 치매 분야, 노인 생활 분야, 이렇게 지역 분야 이렇게 돼 있는데 근로 분야에서는 직장에서의 건강과 사고 예방 과 관련된 정책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강 취약 근로자를 위한 정책, 그다음에 기업의 인구 구조, 인구학적 변화 대응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노인 생활과 관련해서는 노인 주거 관련해서 무장애 저장애 주택을 확대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역에서 더 나은 연결과 협력을 하는 방법, 지역 공동체 구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건강 지원하는 방법과 관련된 정책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치매와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4가지
이제 수립이 되었다, 정책안이 제시가 되었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역을 봤을 때 지역 행정 관련 법과 지원 규정의 인구 정책 적합성을 평가한다. 방안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고, 지역 발전과 도시 개발, 그다음에 지역 행정 자원을 보조하는 이제 봉사 활동, 지역의 도전과 기회로서의 이민자 유입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과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인구 전략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는 인구 전략이라는 것이 국가적 프로젝트로 이제 5년이 진행이 되었고, 그 후로 이제 실행의 단계에 왔다고 봤을 때 현재 지역적으로 이것을 이제 각 지역에서 이 인구 전략을 받아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 연방 정부에서는 이거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 레이더라는 것이 이제 요 대표적인 그림인데, 도시와 지방 곱하기 사람은 인구다. 이제 요런 슬로건으로 이제 지역 인구의 그런 현황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여주고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요거는 과제고요. 인구 레이더는 지도를 기반으로 지역 차이를 시각화를 해서 제시를 하고, 인구 변화, 연령 구조, 기대 수명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기대 수명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표를 봤는데, 이것이 아까 보여드렸던 지역별 인구 변화 봤을 때 동독 지역은 인구가 많이 감소했고, 독일 남부와 서독 지역은 인구가 많이 증가한 거를 보실 수 있는데, 그 그림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기대 수명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런 독일 사회의 생활 조건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생활 조건들에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 차이를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자 하는 과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전략을 위한 인구학적 지원이다, 이렇게 해서 지역의 인구학적 변화를 구조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이건 디지털 툴입니다. 그래서 연방 가족부의 발주로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미래 제작소로서의 지자체. 그래서 그다음에 변동기에 어트랙티브하게 이제 이런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40개의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이게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이런 지자체들이 특정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생애 주기에는 모든 세대들이,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있도록 좀 단계별로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가져보자 해서 이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관련된 프로젝트를 이제 강화를 해서 인구 전략의 이런 후속 작업으로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구 전략의 향후 전망입니다.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연방 내무부가 3가지 인구 정책적 조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주요 키워드는 이제 포괄적, 과학적, 디지털입니다. 먼저 연방 내무부에서 좀 포괄적인 인구 정책이라는 이제 그런 과제로서 연방 내무부의 인구 관련 국내 활동과 향후 정책 과제를 이렇게 제시하는 보고서를 제작을 해서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좀 과학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독일 인구학적 변화와 실태와 관련된 지난 10년간의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인구 정책에도 기반이 될 수 있는 주 인구 변화와 트렌드를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해서 연방 인구 연구소에서 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두 보고서의 좀 핵심 내용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좀 이것이 알려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데모그래피 폴리틱 포 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또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으로 제시를 해서 이런 정책적 방향과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독일 5가지의 이제 인구적 특성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90년 이후에 인구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 이런 위기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예상보다 더디고 약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독일로의 이민 증가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고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계속되고 있는 거는 맞지만 인구 고령화가 전체 사회에 미치는 범위와 결과는 정책적 조치를 위해서 관리될 수 있는 영역이다. 복잡하지만 관리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이 사람들이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생률이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됐는데 생각보다는 그 감소 다소 증가하는 경향까지 이제 보였다는 점. 하지만 출산모가의 고령화는 계속 지속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10년간 전대미문의 이제 이민자 증가를 보였죠, 독일에서. 그래서 전체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일 인구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인구 변화가 다르게 지역별로 나타나는데 또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지역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이건 인구 감소로 인한 중요한 도전에 직면한 지역이 많다. 이것은 좀 눈여겨서 봐야 된다.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학술적 연구에서 좀 정책적으로 그동안 이제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좀 정책적으로 지식을 이전을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자. 그다음에 현장에서 실무자와 경험을 교환하는 작업을 계속하자. 그다음에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로 좀 네트워크를 결성을 해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자. 그다음에 국제적 협력 플랫폼을 강화하자. 이런 방향으로 인구 정책을 가져가자. 이렇게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그 시간 맞추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독일의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문제 접근에 뭐 되게 그 총망라하는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주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희가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상명대 이현숙 박사님 모시고 토론을 바로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그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는 누구나 다 아는 세 가지 주제예요.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이 다양성. 그래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특히 OECD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이 문제나 그러니까 현상에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를 보는 것이 지금 뭐 이렇게 토론회를 하고 각국에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게 중요한 그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와 관련해서 지금 주보혜 박사님이 진짜 굉장히 큰 주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개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들으면서도 사실은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인구 구조와 관련해서 이제 인구 그 보고서 2011년부터 나온 그러니까 이쪽과 관련된 그 데모그래피와 관련된 그러한 보고서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인구와 관련해서 저출산 고령화 다양성이라고 한다면 저출산 관련해서 이제 가족 정책과 관련해서 그 이슈를 같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는 여기 뭐 사회통합과 관련해서 뭐 그 주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연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금과 관련된 이슈를 얘네가 어떻게 이제 독일에서는 어떻게 그 핸들링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유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가 다문화 사회라든가 아니면 다민족 국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북미나 다른 국가들처럼 얘네가 그 예를 들면 이주민이 와서 외국인들이 유입돼서 이것들을 이미 무슨 동아주의라든지 아니면 다문화주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책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그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주민에 대해서 어떠한 사회통합 정책들을 하고 있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 보면 이제 독일 지금 주호혜 박사님은 인구 보고서에서 11년도부터 나온 그 컨셉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족 정책에서 이제 가족 보고서 그 패밀리 델리히트 같은 경우에는 1차가 68년부터 나와서 지금 9차까지 나온 상태예요. 근데 그 구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컨셉, 아젠다 자체는 거의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 정책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보장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가족의 부담을 그 컨트롤해줘야 된다. 그리고 엄마와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 모티브는 계속 지금까지도 아주 기본적인 아젠다로 역할을 하지만
68년도부터 나왔기 때문에 독일 통일 이후에도 사실은 이 가족 보고서가 계속 변화되면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사회 변화라든가 인구 구조에 따라서 정책 자체 아젠다와 상관없이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와 목표 설정 자체는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가족 정책에서는 그 인적 자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에서는 그 취업률이랑 출산율에 큰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목표 충돌이 없다면 그다음에 그러한 사회적 인식이 있다면 저출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그 연구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장관이었던 슈미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 목표 충돌을 해결하고 혹은 그 인적 자본을 같이 함께 가족 정책에서 논의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 박사님 발표 자료에서도 보면 독일 인구 전략 그 특징 중에서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다뤄주지 않았던 기업 문화라든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인적 자본과 관련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어레인지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행정 체계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융합적으로 혹은 다차원적인 그 부서에서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한 개인과 한 가족이 어떻게 우리가 그 활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구 구조 문제에 있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인적 자본 활용을 어떻게 개인, 기업 혹은 거버넌스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독일이. 그렇게 놓고서, 예를 들면,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우리에는 직장 보육시설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걔네는 그것들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아이를 키우는 케어하는 인프라 자체 혹은 인프라를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들을 할 때 국가가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를 하자. 하지만 기업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한국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인프라와 관련해서 기업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작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금 박사님 발표에서는 기업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문화 이전에 사실은 인프라와 어떻게 돈을 투자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우리가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식의 논의들이 독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고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거버넌스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정책을 제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 이것들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들이 원하는 아젠다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저출산 같은 경우에도 다 똑같은 현상이지만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 출산율이 증가했거든요. 근데 독일은 같은 정책을 비슷하게 했지만 출산율이 뭐 아까 전에 인구 전략 향후 전망에서 그 출생률이 다소 증가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그 예를 들면 보고서를 발행한 거지 그걸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스캡티시한 생각들이 들고 그것과 관련해서 프랑스 그러니까 이웃 국가인 프랑스의 전략을 보면 프랑스는 출산율 증가했어요. 걔네는 예를 들면 그 패밀리 포메이션과 관련해서 다른 예를 뭐 레벤스 파트너 같은 것들 이런 거 근데 걔는 팍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구의 결합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저출산을 좀 해결해 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근데 독일은 이렇게 지금 향후 전망을 통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도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은 좀 회의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고령화와 관련된 건데요. 고령화에서는 이제 그들이 자신이 자발적으로 살아가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자발적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신의 지속 가능한 삶 혹은 주택에서 살 것인지 뭐 어디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치매 노인을 그리고 가족들이 얼만큼 어시스트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령화의 가장 핵심은 생산 그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고령층 복지 수요에 따라서 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재정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여기에서도 뭐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재정 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재정의 지속 가능성 뭐 이렇게 해서 GDP 대비 부채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부채를 줄이는 것 플러스 하나는 그 연금에 대해서 국민연금 고갈은 어느 나라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금 개혁을 지금 독일에서도 계속 92년 뭐 01년도, 05년도 계속 연금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연금 개혁과 관련돼서 그것들이 재정이 확충될 것인가,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들이 그것들에 대한 부담을 계속 갖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해결 방안, 결국에는 사실은 연금을 확보하는 거는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부가세를 증가시켰죠. 0.3% 증가시키면서 그 세금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고, 이러한 방법들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연금과 관련된 건 아주 작게 지금 개정들을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크게는 운영이 될지, 그리고 독일 자체는 굉장히 초고령화 사회니까 그것들을 대비하는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사실은 이것들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토론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주민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이주민과 관련된 부분은 이 외국인들을, 이주한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사실은 이제 독일 인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 박사님이 아까 전에 이제 발표 자료에서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현재 그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이주민들이 혹은 이민자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 사회에서 어떻게 통합시킬까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우선시 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해외 북미 국가들이나 이런 식의 원래가 다민족 국가였고 다문화 사회였던 국가와 독일이 접근해야 되는 것은 좀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특히도 스위스와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떠한 동아주의 정책이든 다문화 정책을 하는, 왜냐하면 얘네는 다문화나 이런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무조건 뭐 동아주의 방식의 사회 통합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이거는 한국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다문화 사회 혹은 다문화 가족법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특별한 상황일 거고, 한 민족에서 다문화 사회가 되었을 때에 그것들을 어떻게 사회 통합하는가는 조금 다른 이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박사님이 2010년 이후에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사실은 그, 그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했었죠. 그 랭귀지와 관련된 키타를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을 6,000개 이상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재정이 2022년 말에 끝나게 돼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주정부로 이것들을 확대해서 운영해야 되는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회 통합을 위해서 기관이나 인프라 이것들을 어떻게 확충시킬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인구 전략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되게 부처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외국인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은 조금 저는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독일에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토론자분이 사실상은 이제 추가적인 질문도 이렇게 같이 병행을 주셨는데, 주 박사님께서 이렇게 보충 멘트를 한 번 더 드릴 기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 박사님 멘트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이현숙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특히 이 인구 전략에서 가족 정책에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크고, 관련된 논의가 이제 가족 정책에서의 이런 많은 고민들을 담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현숙 박사님께서 저보다 이제 훨씬 더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인사이트를 주실 걸로 저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고, 어, 실제로 제가 이제 주신 말씀에서 이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특히나 이제 공감이 됐던 것이, 독일에서 그 기업들의 그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역할이 이제 한국
한국보다 훨씬 적다는 그 생각을 진작에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진작에 이제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독일에서 이런 아이를 키우는 일을 이제 부모의 역할로 워낙에 이렇게 맡겨놓은 역사가 워낙에 길기 때문에 이런 보육시설의 이런 확충과 이런 거, 뭐 이런 이쪽의 정책이 워낙에 더디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워낙에 더디게 발전이 되었고, 이제 일가정 양립이라는 주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이 그, 그 부모 중에 이제 엄마의 책임으로 이제 워낙에 이제 오래 이렇게 지속해서 정책이 이제 이루어졌고 하나 다행한 변화는 저도 이번에 인구 전략을 고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아빠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정책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늘어난 것들이 이제 뭐 부모수당 플러스에서 이제 부부가 같이 휴직을 쓸 경우에 뭐 4개월을 그 가산해 준다는 등등의 그런 역할을 이제 강화했다는 것이 되게 독일로서 큰 발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외에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연금이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맞습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와 달리 좀 이제 부가 방식으로 이제 그 운영되고 있는 독일 연금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현재 세금 내는 사람이 지금 현재 노인들을 이제 그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세금 낼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앞으로 이 연금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 앞으로 갈수록 이 생산 가능 인구의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하나 다행한 것은 이제 독일에서 요거는 이제 2019년에 있었던 변화인데 그 이제 계속해서 보험료가 늘어날 것으로 이제 걱정이 되는데 보험료를 그래도 현재가 이제 독일에서 연금보험료가 18.6%라고 해요. 현재 이제 22년 현재 18.6%인데 이것이 20%는 넘지 않게 하자 하는 그 보장 장치를 이제 도입을 했다는 점에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인구 전략 차원에서 고민이 되고 있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잘 아시다시피 65세에서 67세로 그 연금 개시 연령을 연장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노인의 뭐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두 한꺼번에 이런 변화하게 되는, 다 같이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그 노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 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연기되는 그런 그 효과를 가진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고, 뭐 관련해서 뭐 다른 국가에서도 이 정책을 같이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은 사적연금 제도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더 투명화해야 된다, 이런 그 정책 방안을 이렇게 제시가 되었는데, 워낙에 그 공적연금에 비해서 사적연금은 이제 투명하지 않다. 우리가 너무 정보를 모른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그 관련해서 그런 정보 제공을 좀 더 확대하고 있는 그것을 그 사기업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적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이건 뭐 다양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민 관련해서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다 동의를 하고, 저희가 그 이주민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때 이현숙 박사님과 제가 이제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독일의 변화를 이제 몸소 정말 체험을 한 유학생인데, 관련해서 저희도 정말로 너무 많은 외국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그것을 사회 변화를 저희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독일 사회에서 이렇게 큰 변화였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이기 때문에 독일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안 생겨날 수가 없는 그런 독일에서의 그런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독일이
어쩌려고 이렇게 많이 받지 뭐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안 했던 것이 아닌데 이런 인구 전략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것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전반적인 그런 이주 인구도 우리의 이런 통합의 일부로 이렇게 인정을 함으로써 이렇게 독일 사회의 그런 다양성을 강화를 하고 또 독일 사람들의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펑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회보험이라든지 이런 거의 지속 가능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인구 정책 전략 차원에서 그런 독일의 통합 노력의 일환이었겠 있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은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들어왔던 이제 이주민들의 그런 정착 차원의 문제, 그다음에 또 최근 아까 통계를 보니까 또 최근에도 또 이제 이주민이 좀 갑자기 급증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런 근로 인력으로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이런 통합의 대상으로서 사회가 이제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인지, 또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런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자녀들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공보육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보육을 하고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장차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고민이 독일에서 다시 또 심각하게 시작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관심 있게 저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같이 참석해 주신 분들 질의응답이 있다 하셔가지고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 조사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발표 자료 중에 독일 외국 인구 이동이라는 그래프, 그겁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2010년 이후에 외국인이 많이 유입이 된 걸로 나타났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유출도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출이 그런 일가정 양립제도의 그런 보육제도와 같은 더딘 발전에 따른 기업 문화 때문인지, 아니면 외국인 인구가 유입이 많이 돼서 일자리가 부족해서 이제 자국민들이 외국으로 유출이 된 건지, 이런 원인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두 분 중에 자유롭게 답변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현숙 박사님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요 시점 정도가 워낙에 EU 교류가 활발해지는 시점인 걸로 저는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EU 통합, 유럽 통합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해가지고 워낙에 독일로서 이제 아까 보셨듯이 독일로 들어오는 인구들이 대부분이 이제 EU 국가에서 들어오고 또 그러니까 EU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럽에서 들어오는 인구들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유럽 통합 정책 차원에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직장을 EU 안에서 잡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이 통계에도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현숙 박사님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동의하고요. 사실은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2016년도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난민과 관련된 이슈였거든요. 근데 난민이 2016년도에 피크를 찍죠. 유입과 관련돼서. 근데 유출과 관련돼서는 난민의 정책을 몇 개월까지 보장하느냐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에서 완전히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만에 다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모든 난민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2016년도까지의 이런 같이 가는 그래프에서는 사실은 난민의 유입과 그들의 거주, 그 다음에 거주 안정성, 그 다음에 그런 것들까지 함께 좀 분석을 해야 되는 자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줄어들었어. 2016년도 이후에 아마 또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마 그렇게도 좀 메르켈 자체가 또 굉장히 좀 그런 것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난민과 관련된 유입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평가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인구보다도 더 많은 난민들이 그곳에 가서 임시거주를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임시거주를 언제까지 거주를 연장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들도 굉장히 많았던 시기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이 시기의 통계는 조금
좀 재밌게 좀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조사관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항 중에서 공보육 체계에 좀 부족한 미비점이 이런 유출에 기여했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독일이 워낙에 이제 공보육 시스템이 좀 부족하고 이제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응을 해서 계속해서 그 공보육 시스템을 구축해 가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좀 개연성은 조금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 당시가 좀 유럽 연합 자체가 경제 그 상황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특히 독일이 좀 좋은 편이었는데 유출이 있었다는 게 조금 네,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독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혹시 독일의 기업 문화는 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좀 수직적인지 아니면 네,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여쭤봐도 될지. 어, 이게 제가 기업 문화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제가 그 경험한 그 한정된 예를 가지고 이게 이렇다 혹시 오해를 하시게 될까 봐 좀 말씀드리기가 이제 좀 조심스러운데 뭐 네. 한국과 이제 비교했을 때 제가 그냥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그러니까 저녁이 있는 생활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한국보다 저녁이 있는 삶, 뭐 요런 이제 표현을 제가 쓰자면은 관련해서는 네. 이제 한국보다 이제 훨씬 더 좋은 상황에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독일도 특히 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을 해서 이런 수직적이라든지 그런 보수적일 수 있는 특히 이건 이제 영역별로 워낙에 다르잖아요. 이제 기업의 그 특성, 그다음에 산업적 특성에 따라서 워낙에 다를 수 있는 문제라서 네, 좀 이렇게 수직적인 그런 문화가 있다고 이렇게 예상되는 곳에는 좀 이 연령 통합, 사회 통합 차원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비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 이렇게 인구 전략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그런 기업 문화 개선에 이런 논의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좀 그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워낙에 이 인구 전략이라는 에서의 기업의 문제라는 것이 기업과 민간 기업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기업이 기업의 자신들의 경쟁력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고민하던 그런 문제들을 인구 전략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좀 공동의 해법을 모색을 하는 사회적 대화 창구가 되는 것이 인구 전략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사관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런 수직적 좀 그런 경직된 그런 문화들의 좀 개선하는 논의 또한 좀 연령 통합적 정책 차원에서 이 전략이 가지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발표 토론 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뭐 하여튼 제가 이 인구 정책을 저희가 지금 연속 세미나를 기획을 하면서 일본, 핀란드, 그 다음에 어디 있죠? 독일, 뭐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있는데. 뭐 여튼 이제 세계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다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 10년이나 20년 먼저 이 관련한 사회적인 현상들이나 문제들이 이루어져서 이미 어느 정도 어젠다 개발이라든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그 전반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다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인구 특위에서 발표되는 어젠다하고 각각의 지금 박사님들이 다른 국가에서 어떤 대응을 주신 부분들 보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매칭되어 보면 우리나라가 딱히 빠지는 게 없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국회에서 어떤 시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한 제도가 부족한 것인가? 물론 그 수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각각의 제도, 지금 10가지의 어떤 그 세부 주제를 주셨는데 그 세부적인 주제에 그러면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다. 근데 이제 뭐 이미 지금 어느 정도 출산율을 되돌릴 수 없는 어떤 뭐 데드라인 넘었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끝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좀 상당히 있는데 저는 약간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보사연에 지금 박사님들 3분 정도 모셨거든요. 각각의 국가에 핀란드랑 저희가 영국하고 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여튼 보사연의 박사님들 물론 지금 주 박사님도 마찬가지시고 그 멘트 중에 이런 멘트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이제 국가들 중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는 국가적 목표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랑 일본처럼 출산율을 높이는 직접적으로 타겟팅을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선후의 논리적인 구조상 이미 출산율이 떨어져서 국가적인 위기가 도달을 했는데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의 그 기본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지 출산율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정책 목표로 삼아서 접근하는 국가의 어떤 정책을 수립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거는 출산을 하고 말고는 개인적 선택의 영역이다. 약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 인상에는. 근데 이제 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최근의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들이 뭐 저의 개인적인 인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지금 뭐 0.7%, 0.8% 이렇게 되는 출산율을 기본적인 어떤 수준을 올려야 된다는 취지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약간 갭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갭에 대해서 혹시 두 박사님들이 따로 이렇게 평가하시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냥 개인적인 감상을 좀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문제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먼저 좀 예, 예, 이걸 예.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다른 조사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업 문화도 말씀하셨고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 저희 나라가 정책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도 있고 인프라도 있고 돈도 주고 수당도 주고 다 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주는데 그거를 기업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그 OECD 통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그 수당이나 정책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실천, 현실적인 것들에 대해서 실현을 보면 우리나라가 없어요. 실행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남자들도 써야 된다. 휴가도 보내야 된다. 이렇게는 하고 다 그것들이 법적으로 되어 있고 명목상으로도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천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눈치를 보고 그걸 못 쓴다고 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진짜 유형무실인 정책들인 거거든요. 그 독일을 놓고서 보면 독일도 굉장히 저는 보수적인 국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도 예를 들면 그 양육수당이라든가 혹은 그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러니까 남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는 그것들에 대해서 잘 실천이 안 됐지만 지금은 그게 자리 잡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육아휴직을 쓰는 그것들이 조직적으로 기업에서도 혹은 이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그것이 된단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가족 문화 안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 관계 안에서도 뭐 핵가족의 부부 중심의 사회라고는 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가족 친인척 관계까지 보면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거. 만약 육아휴직을 둘 중에 한 명이 써야 된다면 당연히 엄마가 써야 되는 방식.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유럽 국가나 혹은 지금 뭐 그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식의 국가들과는 그것들이 비교되지 못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은 있으나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가족이나 사회 문화에서 그 실행되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0.8 말씀하셨는데 막 0.5 이하로 떨어져도 그거는 해결되지 못할 거라는 아주 비관적인 사실은 그러한 생각들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천되지 않고 이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너무 힘들다면 그것들이 아무리 우리가 말하는 스트럭처 안에 있는 기본적인 컨셉의 법이 있다 한들 그것이 그들한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는 좀 회의적인 거고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또 하나는 한국은 패밀리 포메이션을 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결혼하고 아이 낳아야 돼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코해비테이션이나 동거나 이런 것들을 이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거인 상태에서 혹은 싱글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서 출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좀 독일이랑은 다른 컨셉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패밀리 포메이션 자체가 결혼 후 출산이에요. 그런데 걔네는 결혼하든 안 하든 출산해도 조금은 어렵겠지만 해도 낳아서 키울 수 있어요. 그런 사회와 우리 사회는 저출산을 대응하는 전략 자체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말씀 주신 대로 주보혜 박사님은 오늘 그냥 세미나를 다 마무리 주시는 멘트도 같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맡겨주시니 부담스러운데. 네. 예, 조사관님 말씀 주신 거와 관련해서 이제 제 의견을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출산율 제고 목표가 있다가 이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얼마가 목표다 이렇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자꾸 떨어지고 있고 이제는 뭐 걷잡을 수 없이 떨어져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 처음 인구 전략을 시작할 때부터 전제는 낳으란다고 낳지 않는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에서도 이제 출산율을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정책들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출산율을 결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저희가 공감대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가 이현석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회가 애 낳고 싶고 애 낳아서 키울 만한 사회인가에 대한 모두의 판단이 이 출산율로 판단과 평가가 이 출산율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 목표 자체는 이미 잘못된 목표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출산율 독일 뭐 1.5가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랑 비교도 안 되게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산율이 늘어났고 물론 이주민의 출산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독일인의 출산율보다 이제 그것도 있지만 독일인의 출산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일인의 출산율 또한 증가하였고, 뭐 많이는 아니지, 큰 폭은 아니지만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산율 제고라는 것을 앞에 내세우지 않는 우리 사회를 좀 더 삶의 질을 제고하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사회의 각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뭐 사람을 우리 애를 하나 낳고 싶은 사회로 만들어서 출산율의 제고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전략으로 뭐 우리나라도 가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미 시도했던 이제 독일에서도 이제 처음부터 그런 전제를 깔고 갔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삶의 질을 높이는 이렇게 노력들을 이제 다양한 그런 노력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각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 독일에서 조금 더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정책입니다. 지역 발전 정책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주하지 않고 도시로 이주하지 않더라도 지금 사는 곳이 삶의 질을 제고를 해서 여기서 아이 낳고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이제 지금 인구 전략의 그런 후속 작업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뭐 지금까지 잘 되지 않았던 출산율 제고 정책 대신에 지금 있는 곳에서 우리가 아이 낳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이렇게 시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한정된 시간 내에서 그 추가적으로 발표를 준비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 뭐 이게 되게 너무 큰 주제이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뭐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좀 더 열심히 고민을 하고 또 이제 뭐 필요한 정책적인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